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개념체계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이 있는 개념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무슨 체계라고 부르자? 개념체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쭉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을 이해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미래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서 기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위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로부터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려면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의사결정 목적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러이러한 컨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집대성한 것을 우리가 무슨 체계라 부르자? 개념체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체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이 뭔지 서술하고 있어요. 재무제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목적을 충족하려면 재무제표는 이런 특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재무제표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는 어떤 내용을 구성시켜야 되냐? 재무제표의 컨텐츠예요. 재무제표의 내용, 즉 컨텐츠, 이런 컨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이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하는 거니까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이익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을 개념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한 단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기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네, 뭐 지금 좀 이따가 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믿을만 해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시간표를 주면 안 된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건 항상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의 현재 상태와 과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건 신뢰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비교할 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적시에 제공되면 참 좋더라.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이 검증할 수 있으면 참 좋더라.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 아시겠죠? 계속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목적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불러요. 뭐 해야 된다? 목적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불러요. 목적 적합.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재무제표는 믿을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불러요. 재무제표는 담고 있는 것이 충실하게 담고 있다. 아시겠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100원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붙여가지고 1000원 있다. 이렇게 하면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충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 회사가 농림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소가 10마리가 있는데 11마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충실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돼야 된다. 이걸 표현 충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교. 이걸 비교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무슨 가능성?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얘를 적시성.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얘를 검증 가능성. 이렇게 부르고 얘를 이해 가능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런 특성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 6가지를 우리는 질적 특성. 이렇게 불러요. 무슨 특성? 질적 특성. 아시겠죠? 정보로서 갖춰야 될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적 특성은 몇 개입니까? 6개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2개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2개는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한테 가장 관련이 있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시간표죠. 어떤 시간? 교통편에 대한 시간표. 근데 갑자기 정보 이용자, 정보로 합치고 극장 시간표가 나한테 제시가 되면 이 극장 시간표는 저한테 굉장히 쓰레기인 정보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KTX 시간표가 주어지면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표가 완전히 구라예요. 구라. 100% 구라라고. 그럼 이건 나한테 정보가 가치가 있습니까? 완전히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죠.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 되고 내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 축이 무너지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다. 그래서 반드시 재무제표는 2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결론을 이루는 것이고 그 2가지를 근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특성이다라고 해서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묶어서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2가지를 묶어서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 특성이라는 건 2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4가지는요. 여기 있는 4가지는 자,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올해 처음 설립되었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럼 올해 처음 만들어진 회사면 작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랑 과거의 나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1기의 회사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나한테 유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축이 무너지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대신 유용성이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4가지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보의 유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충족한다 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4가지를 이렇게 불러요. 보강적 특성.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둘 다 만족해야지만 유용하고 근본적 특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지만 충족한다라면 그 유용성이 좀 더 어떻게 되는 보강되거나 보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4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재무제표가 담아야 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산을 담아야 되고요. 뭘 담고 있어야 된다? 자산의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요. 부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요. 자본에 대한 얘기를 담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본 증가의 원천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면 돼요. 참고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뭐라고 부르죠?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로 컨텐츠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측정.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건 보고서죠. 전부 다 뭘로 표시되는 보고서예요? 숫자로 표시되는 보고서.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숫자로 표시하는 게 맞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은 첫 번째가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현행 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자, 4가지는 각각에 따라서 유용성이 다 달라집니다. 각각에 따라서 유용성이 서로 다 달라요. 유용성이 서로 다 다릅니다. 각각에 따라서 유용성이 서로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10년 전에 아파트를 7억 주고 샀어요. 1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7억 주고 샀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10억이 필요해요. 지금 시세는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 5년 뒤에 매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 분석에 따르면 5년 후에 이 아파트의 시세는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질문. 옛날에 얼마 주고 샀죠? 7억. 재무제표에 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옛날에 구입했을 때 지불했던 7억으로 표시해. 이게 역사적 원가예요. 아시겠어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구입 당시에 지불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아시겠죠?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구입 당시에 지불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이걸 무슨 원가?
역사적 원가라고 해요. 장점이 뭐지? 객관적이야. 나갔던 돈이니까. 그죠? 단점은 뭐예요? 현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유용성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된 보고서는 여러분들 장점은 뭐지? 유용성은 객관적이야. 믿을만해. 단점은 뭐야? 지금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거지. 이게 단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 질문. 제가요, 이 아파트를 왜 샀냐면 기숙사한테 종업원으로 쓰려고. 직원들한테 뭘로 기숙사한테 종업원 쓰는 무슨 말이지 이게? 직원들한테 뭘로 쓴다고?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저는 절대로 팔 게 아니야.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산 거란 말이지. 제가 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기숙사는 어떤 금액으로 표시해도 괜찮아요.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더라도 유용성에 큰 문제가 없죠. 팔 거예요.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쓸 거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필요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 자, 그 다음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그럼 이 10억의 장점은 뭐예요? 지금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단점은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거래가 전혀 안 되는 아파트라면, 거래가 전혀 없는 아파트라면 지금 10억인지 나와 있습니까? 추정해야 되는 겁니까?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봤지만 재무제표는 신뢰성 있게 표시해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명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유용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 우리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자야. 무슨 업자라고? 부동산 매매업자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전문적인 회사야. 자, 그런 회사에서 과거에 7억 주고 구입했던 그 아파트를 지금 재무제표에 7억으로 공시하는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유용성이 떨어지겠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니까 매각 목적인 거고, 지금 현재 얼마에 팔릴 수 있다? 10억에 팔릴 수 있다. 혹은 산다라면 10억에 살 수 있다. 이런 가치로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측정해야 된다예요. 이런 것들로 측정할 수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걸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보고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개념책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첫 번째 무슨 원가? 역사적 원가. 외웁니다. 과거에 얼마 주고 샀냐? 됐지? 두 번째 현행 원가. 지금 다시 산다면 얼마를 줘야 되냐? 됐어요? 그래서 원가라고 써여 있는 것 있잖아요. 원가라고 써여 있는 것은 전부 다 취득했을 때 나간 돈, 혹은 지금 다시 취득한다면 나갈 돈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현 가능 가치. 이 실현 가능 가치는 아파트를 지금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매각 가치예요. 무슨 가치요? 매각 가치. 그래서 매각 가치인데 지금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아파트 얼마짜리였어요? 10억짜리였으니까 지금 팔아도 얼마겠어요? 10억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현 가능 가치 이렇게 부르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몇 년 후에 팔기로 했어요? 앞으로 5년 후. 그럼 5년 후에 판다면 얼마 들어와요? 15억 들어오는 거고, 그 15억을 5년 동안의 이자율로 나눈 값,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해요. 무슨 가치요? 현재 가치. 제 말 따라오셨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원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취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취득을 전제로 합니까? 매각을 전제로 합니까?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익이라는 게 뭐냐? 아시겠죠?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칸이 모자라니까. 자, 여러분들 이 이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놔. 이익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실현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미실현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필기했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놔요. 이익은 두 가지로 나눠. 무슨 이익? 실현된 거,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눈대.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거, 여기 실현된 이익은 배당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해둬요.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올해 1년 동안 5천만 원 벌었어요. 얼마 벌었다고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 벌었는데 올해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한 10%이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이 10%. 네, 우리 회사가 5천만 원 너무 많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 원을 가지고 올해 2천 원 벌었어요.
10,000원 가지고 올해 얼마 벌었다고요? 2,000원 벌었어요. 자, 올해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야, 이 회사, 올해 우리 회사 얼마 벌었지? 2,000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2,000원만큼 다 써야지. 2,000원을 전부 다 실현된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2,000원만큼 실현된 이익으로 보니까 밑에 있는 똘똘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올해 저희가 2,000원만큼 벌긴 했는데 1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니까? 10%니까 만 원의 10%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금액 얼마? 1,000원. 1,000원을 쓰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구매를 똑같이 하려면 묶어두시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번 돈이 얼마죠? 2,000원이지만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될 돈 얼마? 1,000원. 이걸 미실현 이렇게 불러요. 미실현된 거 얼마? 1,000원.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 된 거죠? 실현된 거죠. 됐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인데 이 물건 값이 올해 20% 증가한 거예요. 물건 가격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그 물건을 또 사려면 물건 가격의 상승에 충당할 것만큼 묶어놔야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1,000원 묶어야 돼요? 2,000원을 묶어야 돼요? 2,000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올해 2,000원을 벌었는데 2,000원 다 쓸 수 있다? 못 쓴다? 못 쓴다. 우리가 다음번에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12,000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000원을 쓰지 마시고 묶어두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실현된 이익을 얼마로 보자? 2,000원으로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실현된 금액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느냐의 개념이 존재하고 그 개념을 자본유지 개념이라고 해요. 무슨 개념? 자본유지 개념. 그래서 이 자본유지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실현된 이익의 규모가 종속적으로 달라진다. 이걸 우리는 자본유지와 이익의 측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개념체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체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룰을 배우시는 거예요. 당위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당위적인 내용. 재무제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고. 질문! 이런 당위적인 내용이 있으면 기준서들이 산으로 가겠어요? 그런 당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작성되겠어요? 당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준서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체계가 존재하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 텐데 개념체계라는 확실한 선장이 딱 있으면 여러 가지 개별 기준서들이 어떤 교수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든지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당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념체계가 서술되겠죠. 기준서들이. 그래서 기준서들이 통일된 논리로 서술되게끔 만들어주는 선장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개념체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가서